한서윤은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7분.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쿵, 쿵, 쿵.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내리치고 있었다. 급박하고 거친 소리. 서윤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68년을 살며 새벽에 이런 방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한서윤 씨, 문 열어주세요. 민호의 목소리였다. 석 달 전부터 2층에 새들어 사는 조용한 청년.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절박했다. 서윤은 가운을 걸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문을 열자 민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무슨? 질문은 나중에요. 지금은 따라오세요. 제발. 민호의 눈빛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농담이 아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그녀를 이끌고 현관을 빠져나갔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잠깐, 내 집이. 서윤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의 집, 거실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분명 모든 불을 끄고 잤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2개가 움직이고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먹잇감을 찾는 포식자처럼. 저 사람들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왜? 대체 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호가 그녀를 부축하며 골목 어귀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2명의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위협적이었다. 없어. 한 남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계획이 틀어졌어. 연락해. 그들은 검은 승용차에 올라타고 사라졌다. 서윤은 민호의 팔에 매달려 간신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누가 왜 자신의 집에 침입한 걸까? 그리고 민호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이제 가도 돼요. 민호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안 돼요. 안전한 곳으로 가요. 서윤은 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동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아니, 없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이 낯선 청년뿐이었으니까. 새벽의 어둠이 그들을 삼키고 있었다. 민호는 서윤을 24시간 카페로 데려갔다. 새벽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다. 구석자리에 앉은 서윤은 여전히 손을 떨고 있었다. 민호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제 설명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인지. 서윤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지만 단호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흘 전 밤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계단에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화? 지수 씨와 박현우 씨의 대화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민호는 계속했다. 2분은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커서 2층까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족 얘기려니 했는데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서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계속하세요. 박현우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면 강제로라도 퇴거시켜야 한다고요. 서윤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요? 지수 씨도 동의했어요. 시간이 없어. 재개발 일정이 코앞이야. 어머니가 고집 부리면 우리만 손해야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불가능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게 전부예요? 아니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치매 진단서를 받아내면 후견인 지정이 가능해. 그럼 집 처분도 우리 마음대로야. 박현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멀쩡하신데. 그러니까 사고를 만들어야지. 계단에서 넘어진다거나 가스 사고라거나. 그 정도면 요양원 입원은 충분해.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니야. 우리 지수가 그럴 리 없어. 한서윤 씨.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집은 재개발 구역 핵심 부지예요. 저택이 있는 그 땅의 보상금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지수 씨와 박현우 씨는 이미 인근 부동산 여러 채를 매입한 상태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오늘 밤 침입자들이요? 아마 협박하거나 당신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을 겁니다. 제가 막지 못했다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믿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딸이, 그녀가 키우고 아꼈던 지수가 단지 돈 때문에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려드려야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냥 세입자가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럼? 사설조사 기관 소속이에요. 재개발 비리를 조사하던 중 당신 가족이 연루된 걸 알았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조사 중에 당신이 위험에 처한 걸 알았어요.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려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와주세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틀 후, 민호는 서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낡은 빌딩 3층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벽면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물었다. 재개발 비리 조사 자료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모은 증거들이에요. 민호는 책상 위에 파일 몇 개를 펼쳤다. 봐주세요. 이게 박현우 씨 회사 계좌 내역이에요. 서윤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수십 건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다. 그중 유독 큰 금액들이 눈에 띄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죠? 재개발 조합 측에서 흘러나온 비자금입니다. 토지 보상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빼돌린 거예요. 민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지수 씨 명의 비자금 계좌예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만들어진 거죠. 보상금을 받으면 여기로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또다시 떨렸다. 딸의 이름이 적힌 통장 사본. 잔액은 이미 2억 원이 넘었다. 어떻게 이걸?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민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이건 내 이름이잖아요. 위조된 계약서예요. 당신이 이미 집을 팔기로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이런 거 서명한 적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법원에 제출되면 유효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어요. 서명이 정교하게 위조됐거든요. 서윤은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분명 자신의 서명이었다. 아니, 자신의 서명처럼 보였다. 누가 이런 짓을. 전문 위조범이죠. 재개발 조합과 연결된 조직입니다. 민호가 벽면에 붙은 사진들을 가리켰다.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고 그들 사이를 잇는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부입니다. 범죄 조직? 재개발 비리는 수백억 원 규모예요. 조합 임원들, 건설사, 브로커,
심지어 공무원까지 연루돼 있습니다. 당신 딸과 사위는 그중 말단에 불과해요. 서윤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딸을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민호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내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 씨와 박현우 씨를 다시 만나야 해요. 그들의 계획을 확실히 잡아내려면 당신이 미끼가 돼야 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안전장치도 마련할게요. 민호가 작은 기기를 꺼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모든 대화가 녹음됩니다. 그리고 이건 GPS 추적기고요. 서윤은 두 기기를 손에 쥐었다. 작고 가벼웠지만 묵직하게 느껴졌다. 할 수 있겠어요? 민호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죠.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민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계획을 세웁시다. 두 사람은 책상 앞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일주일 후 서윤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평소 다니던 동네 마트에서 일부러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흘렸다. 요즘 혼자 살기 힘들어서 말이야. 집을 팔까 생각 중이에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틀 만에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집 파는 거 진짜예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윤은 그 속에 감춰진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이 들어 관리하기 힘들어서 말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사흘 후 지수와 박현우가 찾아왔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함께였다. 엄마, 이분은 김 원장님이세요. 건강검진 좀 받으시죠. 서윤은 속으로 긴장했지만 태연하게 웃었다. 건강검진, 왜 갑자기? 집 파시려면 건강해야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박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렇긴 하네. 그럼 병원에 가볼까?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그들은 서윤을 차에 태웠다. 민호는 약속대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서윤은 옷 안쪽에 숨긴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작동하고 있다는 시호등이 깜박였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서윤의 불안감이 커졌다. 여기가 병원이야? 좀 외진데? 좋은 병원이에요. 조용해서 정밀 검사 받기 딱이죠. 지수가 대답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3층 건물이었다. 연세의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지만 주변은 을씨년스러웠다. 들어가시죠. 안으로 들어가자 김 원장이라는 남자가 서윤을 진료실로 안내했다. 침대와 낡은 의료기구들이 보였다. 누워보세요. 간단한 검사부터 할게요. 김 원장이 청진기를 꺼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손놀림이 어설프다는 걸 알아챘다. 원장님,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아, 20년 넘었죠. 그래요? 그런데 청진기를 거꾸로 들고 계시네요. 김 원장의 얼굴이 굳었다. 밖에서 대기하던 박현우가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그냥 검사 받으세요. 난 이상한 곳에서 검사 안 받아. 서윤이 일어서려 하자 박현우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앉아 계세요. 나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당신,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요. 지수가 서류를 꺼냈다. 이미 진단서는 준비됐어요. 중증 치매.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어요. 뭐?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그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치매라니. 난 멀쩡해. 멀쩡한 사람이 새벽에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나요? 경찰이 보호했다면서요?
박현우가 비웃듯 말했다.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일주일 전 그날 밤 그들이 퍼뜨린 소문이었다. 당신들이 다 계획한 거였구나. 어머니, 이제 집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럼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드릴게요. 지수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재산 처분 위임장이었다. 만약 거부하시면 김 원장이 주사기를 꺼냈다. 강제 입원도 가능합니다. 정신과 응급 입원이죠. 서윤은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서명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요? 당신들 진짜 내 딸이야? 내 사위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키운 지수는 이렇지 않았어. 돈 때문에 엄마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도 이제 쓸모없잖아요. 그 큰 집에 혼자 사시면서 우릴 생각이나 해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역시 내 딸이 맞네. 서윤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진료실 문이 박차고 열렸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민호와 함께 2명의 형사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지수와 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무슨 짓이에요? 우린 그냥 불법 감금과 강요죄 현행범입니다.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 세입자가 아니었어? 박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설 조사 기관 소속입니다. 재개발 비리를 조사하던 중 당신들의 범죄를 발견했죠. 서윤이 5단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너희가 한 말 전부 다 녹음됐어. 엄마, 그게 들어볼래? 서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도 이제 쓸모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더 있어. 사흘 전 당신들이 집에서 나눈 대화도 다 녹음했어. 민호가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다. 치매 진단서를 받아내면 후견인 지정이 가능해. 박현우의 목소리였다. 사고를 만들어야지. 계단에서 넘어진다거나. 그만해요. 지수가 소리쳤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박현우, 한지수, 강제 입원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우린 아무것도 저항하지 마세요.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김 원장도 함께 체포됐다. 그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기꾼이었다.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온 전과자였다. 엄마, 미안해요. 나 정말.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법정에서 보자. 지수와 박현우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진료실에는 서윤과 민호만 남았다.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괜찮을 리 없죠. 내 딸인데. 하지만 옳은 일을 하셨어요. 옳은 일이라. 서윤이 쓰게 웃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곁에 서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수사는 확대됐다. 지수와 박현우의 진술을 통해 재개발 조합의 비리가 드러났다. 조합 임원 5명과 브로커 3명이 추가로 체포됐다. 횡령 금액만 300억 원이 넘었다. 서윤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딸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증언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윤은 민호를 찾아갔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다른 사건을 조사해야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서윤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돕고 싶어요. 예?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그들을 돕고 싶어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힘든 일인데, 알아요. 하지만 이제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아요. 싸우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민호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함께 하시죠. 2달 후, 서윤과 민호는 고령자 법률 지원 단체를 설립했다. 서윤의 저택 1층이 사무실이 됐다. 매일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어느 새벽,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알겠어. 당하지 않고 싸우는 법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뜨거웠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약자를 지키는 싸움꾼이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